1324년 베네치아 한 노인이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침대 곁에는 친구들과 가족들이 모여 있었죠. 사람들이 그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쓴 책의 내용, 그건 모두 거짓말 아니었어? 제발 진실을 말해주시오. 당신은 정말 동방에 갔던 겁니까? 그러자 노인은 힘없는 목소리로 그러나 확고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본 것의 절반도 말하지 않았어. 그의 이름은 마르코 폴로. 그가 남긴 책 한 권은 유럽 전체를 뒤흔들었고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게 만든 직접적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 책은 수백 년 동안 유럽인들의 상상력을 자극했고 대항해 시대의 출발점이 되었죠. 하지만 700년이 지난 지금 학자들은 이 책을 두고 격렬하게 논쟁합니다. 그는 정말 중국에 갔을까? 아니면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거짓말을 만든 걸까? 그의 책은 여행기인가? 아니면 소설인가? 오늘은 전설과 진실 사이에 선 한 권의 책 동방견문록의 모든 것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진실을 찾는 여정을 함께 시작해볼까요? 1298년 제노바의 어두운 감옥. 마르코 폴로는 베네치아와 제노바의 전쟁 중 포로가 되어 갇혀 있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44세. 이미 중년에 접어든 상인이었죠. 전쟁은 끝났지만 그는 여전히 석방되지 못한 채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됩니다. 같은 감방에 갇힌 작가 루스티켈로 다 피사. 그는 아서 왕 전설과 같은 기사도 모험담을 쓰는 전문 작가였죠. 당시 유럽에서 인기 있던 로맨스 장르의 대가였습니다. 밤마다 마르코가 들려주는 동방의 이야기에 루스티켈로는 매료되었습니다. 황금으로 뒤덮인 궁전, 불타는 검은 돌, 나무 껍질로 만든 돈, 머리가 개인 사람들, 다이아몬드가 나는 계곡, 일각수 유니콘. 루스티켈로는 마르코의 이야기를 프랑스어로 받아적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기록자가 아니었습니다. 루스티켈로는 소설가의 본능으로 마르코의 이야기를 재구성했습니다. 그는 마르코의 이야기에 극적인 요소를 추가했습니다. 괴물, 마법, 과장된 보석과 황금의 묘사, 영웅적인 서사. 이것이 바로 동방견문록의 탄생 배경입니다. 원제는 세계의 서술 디몽 또는 100만 1밀리온이었죠. 100만이라는 제목은 마르코가 항상 100만 개, 100만 명처럼 과장해서 말한다는 조롱의 의미였습니다. 책은 출간되자마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거짓말쟁이 마르코라는 별명도 얻게 되었죠.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가 너무 황당해서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종이로 만든 돈이라니 말도 안 돼. 검은 돌이 불에 탄다고? 그러나 이 책은 순식간에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라틴어, 독일어, 영어, 이탈리아어 등 수십 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필사본만 해도 150종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 이 정도 판매량이라면 엄청난 베스트셀러였죠. 마르코 폴로는 자신이 1271년부터 1295년까지 무려 24년을 여행했다고 주장합니다. 그중 17년은 쿠빌라이 칸의 궁정에서 보냈다고 하죠. 그는 자신이 황제의 특별한 신임을 받았으며 여러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양저우 양주의 총독을 3년간 역임했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20세기 후반 역사학자들이 그의 책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의문들이 제기되었죠. 첫째, 그는 중국의 차 다 문화를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당시 중국에서 차는 물만큼이나 일상적인 음료였습니다. 송나라와 원나라 시대, 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문화 그 자체였죠. 궁정에서도 민간에서도 승려들도 모두 차를 마셨습니다. 17년이나 살았다면 매일 마셨을 텐데 왜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둘째, 젓가락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유럽인에게 젓가락은 충격적이고 신기한 식사 도구였을 겁니다. 셋째, 그는 만리장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건축물을 17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는 파리에 17년 살면서 에펠탑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당시 만리장성은 지금처럼 완전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거대한 성벽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넷째, 한자나 중국어 표현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페르시아어와 몽골어 표현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그가 정보를 얻은 출처가 중국이 아니라 페르시아 상인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그는 중국 여성들의 전족 풍습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전족은 중국 상류층 여성들의 대표적인 풍습이었고 유럽인들에게는 매우 이국적이고 충격적인 관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마르코의 책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여섯째, 그는 중국인들이 먹물로 글을 쓰는 것, 붓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침묵합니다. 인쇄술에 대한 언급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당시 중국은 이미 목판 인쇄술이 고도로 발달해 있었는데 말이죠. 중국 역사학자 프랜시스 우드는 1995년 마르코 폴로는 중국에 가지 않았다. 디드 마르코 폴로 고 투 차이나라는 책을 출간하며 충격적인 주장을 합니다. 마르코 폴로는 중국에 가지 않았다. 그녀는 마르코가 페르시아 상인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마치 자신이 본 것처럼 각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주장은 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동의했고 또 많은 학자들이 반박했습니다.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르코 폴로의 기록을 모두 거짓이라 하기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묘사는 너무나도 정확하고 구체적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들은 이야기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는 석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산에서 검은 돌을 캐내어 불을 지핀다. 이 돌은 나무보다 오래 타고 열도 훨씬 강하다. 밤에 불을 지피면 아침까지 계속 타오른다. 13세기 유럽에서 석탄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물질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석탄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이후입니다. 마르코가 살던 시대의 유럽인들은 석탄을 본 적이 없었죠. 이런 정보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페르시아 상인들도 석탄을 잘 몰랐습니다. 또한 그는 원나라의 종이화폐 시스템을 놀라울 만큼 상세히 기록합니다. 대칸 쿠빌라이 칸은 뽕나무 껍질로 만든 종이에 도장을 찍어 화폐로 만든다. 이 종이에는 여러 관리들의 서명이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황제의 붉은 주사 도장이 찍힌다. 누구도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금과 은보다 더 가치 있게 통용된다. 실제로 쿠빌라이 칸은 1260년대에 교초라는 지폐를 전국적으로 유통시켰습니다. 마르코의 설명은 이 시스템과 거의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는 심지어 종이화폐가 낡으면 새 것으로 교환해주는 시스템까지 설명합니다. 이런 세밀한 정보는 직접 보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는 또한 원나라의 역참 시스템을 매우 자세히 묘사합니다. 제국 전역에 걸쳐 40km마다 역참이 설치되어 있다. 각 역참에는 400마리의 말이 대기하고 있으며 황제의 패를 가진 자는 무료로 이용한다. 이는 몽골 제국의 잠먼 시스템 그 자체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동남아시아의 향신료 교역로를 정확히 기록합니다. 수마트라, 자바, 실론 스리랑카의 지리, 특산물, 교역 품목을 상세히 설명하죠. 그는 후추, 정향, 육두구 같은 향신료들이 어디서 생산되고 어떻게 거래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인도양의 해상 무역망에 대한 그의 설명도 놀랍도록 정확합니다. 아랍 상인들의 다우선, 중국의 정크선에 대한 묘사는 고고학적 증거와 일치합니다. 이런 정보들은 단순히 들은 이야기로는 설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그가 묘사한 일본 시파고에 대한 정보는 흥미롭습니다. 물론 과장이 섞여 있지만 일본이 섬나라이며 독립적인 국가이고 쿠빌라이 칸의 침공을 물리쳤다는 사실은 정확합니다. 1274년과 1281년 몽골의 일본 침공은 실제 역사적 사실입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치밀한 역사 기록 시스템을 가진 나라입니다. 사마천의 사기 이래로 중국은 모든 것을 기록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죠. 원사는 명나라 초기에 편찬된 원나라의 공식 역사서입니다. 여기에는 황제를 만난 외국인 사절, 관리, 상인들의 이름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인, 아랍인, 심지어 유럽인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교황 인노첸시오 4세가 보낸 사절 조반니 다 피안델 카르피네의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프란체스코의 수도사 윌리엄 오브 루브룩의 방문도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마르코 폴로의 이름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르코 폴로
베네치아인과 유사한 어떤 이름도 없습니다. 양저우의 총독 명단에도 황실 사절 명단에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가 주장한 것처럼 17년간 쿠빌라이 칸의 신임을 받았다면 양저우 양주의 총독을 3년간 역임했다며 황실 사절로 운남성 미얀마, 동남아를 여행했다면 이 모든 것이 기록에 남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미도달설의 가장 강력한 근거입니다. 게다가 마르코는 자신이 쿠빌라이 칸의 특별한 신하였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양저우의 지방지를 아무리 뒤져도 외국인 총독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프랜시스 우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만약 마르코가 정말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었다면 반드시 기록이 남았을 것이다. 중국의 기록 시스템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우드의 주장에 반박합니다. 몽골 제국은 전통적인 중국식 관료 체계를 완전히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몽골인들은 정복 왕조였습니다. 그들은 중국의 전통적인 관료 제도를 일부만 채택했고 자신들만의 독특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상인과 통역관, 사절단은 공식 기록에 남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실제로 몽골 궁정에는 수많은 외국인이 있었지만 대부분 이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페르시아인, 아랍인, 위구르인, 유럽인 상인들은 별명이나 직책으로만 불렸습니다. 마르코 역시 그런 인명의 외국인 중 하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공식적인 관직이 아니라 상인 또는 비공식 자문역 같은 역할을 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공식 기록에 남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르코가 마르코 폴로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코 폴로의 여행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몽골 제국의 존재가 있습니다. 13세기 몽골 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영토를 지배했습니다. 칭기즈칸이 1206년 제국을 세운 이후 그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동쪽으로는 한반도와 일본 해안까지, 서쪽으로는 폴란드와 헝가리까지, 북쪽으로는 시베리아의 동토지대까지, 남쪽으로는 베트남과 미얀마까지. 전성기 몽골 제국의 영토는 약 2,400만 제곱킬로미터. 이는 현재 러시아 영토보다 넓고 아프리카 대륙과 비슷한 크기입니다. 세계 육지 면적의 약 16%를 차지했죠. 이 광대한 영토가 하나의 법과 시스템 아래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팍스 몽골리카, 몽골의 평화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팍스 로마나 이후 인류가 경험한 가장 광대한 평화 시대였죠. 몽골 제국 내에서는 종교, 인종, 국적에 상관없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세금만 제대로 내면 강도도 없고 전쟁도 없고 국경 검문도 없었습니다. 칭기즈칸의 법전인 야사는 상인 보호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실제로 몽골법에는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여행자나 상인을 해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도둑질한 자는 9배로 배상하고 사형에 처한다. 이런 엄격한 법 집행 덕분에 실크로드는 역사상 가장 안전한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잠얌 시스템은 현대의 택배 시스템보다 효율적이었습니다. 전 제국에 걸쳐 약 1,400개의 역참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각 역참은 평균 40km 간격으로 배치되었죠. 말은 언제든 교체할 수 있었고 피곤한 전령은 다른 전령으로 교체되었습니다. 긴급 전령은 하루에 300km 이상을 이동했습니다. 현대의 자동차 속도와 비슷한 수준이죠. 베이징에서 발송된 명령이 일주일 안에 페르시아에 도착했습니다. 역참에는 숙소, 음식, 말 외에도 다양한 편의시설이 제공되었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중국의 비단은 유럽으로, 페르시아의 향료는 중국으로 흘러갔습니다. 무슬림 상인, 기독교 상인, 불교 승려, 외교 사절이 자유롭게 오갔습니다. 마르코 폴로는 이 글로벌 네트워크의 직접적인 수혜자였습니다. 그가 베네치아에서 베이징까지 갈 수 있었던 것도 이 시스템 덕분이었죠. 하지만 몽골 제국의 쇠퇴와 함께 이 네트워크도 붕괴됩니다. 14세기 중반 흑사병이 실크로드를 따라 유럽까지 퍼졌습니다. 몽골 제국은 내전으로 분열되었고 1368년 원나라는 멸망합니다. 실크로드는 다시 단절되었고 이것이 유럽이 해상 항로를 찾기 시작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1492년 8월 3일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세 척의 배를 이끌고 스페인의 팔로스 항구를 출발했습니다. 산타 마리아호, 핀타호, 니냐호. 그의 목표는 서쪽으로 항해하여 인도와 중국에 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항해하며 가져간 몇 안 되는 책 중 하나가 바로 동방견문록이었습니다. 현재 세비야의 콜럼비나 도서관에는 콜럼버스가 소유했던 동방견문록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책의 여백에는 콜럼버스의 메모가 빼곡히 적혀 있죠. 밑줄, 별표, 메모. 그는 이 책을 거의 성경처럼 읽었습니다. 콜럼버스가 찾고자 했던 것은 마르코가 묘사한 시파고, 집행구, 즉 일본이었습니다. 마르코는 일본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동쪽 바다에 위치한 거대한 섬나라. 궁전의 지붕이 순금으로 덮여 있고 바닥도 황금판으로 되어 있다. 진주가 풍부하고 사람들은 부유하며 왕은 누구에게도 복종하지 않는다. 물론 이것은 과장이었습니다. 마르코는 일본에 직접 가본 적이 없었고 아마도 중국 상인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일본에는 금이 생산되었지만 마르코가 묘사한 것처럼 황금 궁전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과장이 콜럼버스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그는 서쪽으로 항해하면 이 황금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었지만 그 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죠. 콜럼버스는 지구의 크기를 실제보다 작게 계산했습니다. 결국 그가 도착한 곳은 일본이 아닌 카리브 해의 섬들, 즉 아메리카 대륙이었습니다. 하지만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자신이 아시아에 도착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쿠바를 중국이라고 생각했고 히스파니올라를 시파고라고 믿었죠. 실수였지만 그 실수가 세계사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만약 콜럼버스가 동방견문록을 읽지 않았다면, 만약 마르코가 황금의 나라 시파고를 그렇게 매혹적으로 묘사하지 않았다면 콜럼버스는 항해를 시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바스코 다 가마도 동방견문록을 읽었습니다. 1498년 그는 아프리카를 돌아 인도에 도달하는 항로를 개척했습니다. 그가 찾고자 한 것도 마르코가 묘사한 향신료와 비단의 나라였습니다. 페르디난드 마젤란 역시 마르코의 책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1519년 그는 세계 일주 항해를 시작했고 비록 본인은 필리핀에서 사망했지만 그의 함대는 최초로 세계 일주에 성공했습니다. 이 책은 대항해 시대의 항해사들에게 일종의 성경이자 지도였습니다. 마르코가 묘사한 향신료, 비단, 보석, 황금의 나라를 찾기 위해 무수한 배가 출항했습니다. 즉 동방견문록은 유럽인들에게 결정적인 인식의 전환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세계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크고 풍요롭다. 21세기 역사학자들은 더 이상 마르코 폴로가 갔는가 안 갔는가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책이 세계사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왜 이 책은 7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가? 동방견문록은 정확한 역사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행기, 모험담, 때로는 소설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유럽인들의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이 책이 나오기 전 유럽인들은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후계자, 기독교 문명의 수호자, 가장 진보된 사회. 그들은 동쪽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방견문록은 그들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너희보다 훨씬 더 부유하고 문명화되고 강력한 세계가 동쪽에 존재한다. 그들은 종이로 만든 돈을 쓰고 검은 돌로 불을 떼고 거대한 제국을 운영한다. 그들의 황제는 수백만 명을 통치하고 황금 궁전에 살며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다. 이 깨달음은 유럽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동시에 열등감과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죠.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저런 부를 우리도 가질 수 있을까? 그 결과 유럽은 팽창하기 시작했습니다. 항로를 개척하고 교역망을 구축하고 식민지를 건설했습니다. 르네상스가 시작되었고 과학혁명이 일어났으며 산업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에 동방견문록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책은 유럽의 새로운 개념들을 소개했습니다. 종이화폐는 결국 유럽에서도 채택되었습니다. 석탄은 산업혁명의 핵심 에너지원이 되었습니다. 우편 시스템, 대규모
지리학적으로도 이 책의 영향은 컸습니다. 마르코의 설명을 바탕으로 수많은 지도가 제작되었습니다. 물론 그 지도들은 부정확했지만 그래도 유럽인들에게 세계에 대한 첫 번째 큰 그림을 제공했습니다. 즉, 마르코 폴로가 만든 것은 단순한 여행기가 아니라 가능성의 지도였습니다. 700년이 지난 지금도 마르코 폴로는 수수께끼입니다. 그가 정말 중국에 갔는지 아니면 페르시아까지만 갔는지는 여전히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는 콘스탄티노플이나 흑해 연안의 무역 도시에서 상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책을 쓴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가 최소한 베이징까지는 갔다고 믿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가 페르시아 이상 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가 실제로 여행은 했지만 루스티켈로가 과도하게 각색했다고 봅니다. 진실은 아마도 그 중간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마르코는 아마도 실크로드의 일부를 여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주장하는 모든 장소를 다 방문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는 직접 본 것이고 일부는 들은 것이며 일부는 루스티켈로가 추가한 것이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의 책이 없었다면 세계사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입니다. 콜럼버스는 항해하지 않았을 것이고 아메리카 발견은 수십 년 늦춰졌을 것입니다. 대항해 시대는 시작되지 않았거나 훨씬 나중에 시작되었을 겁니다. 마르코 폴로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들을 남깁니다. 첫째, 진실과 영향력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역사에서 정확성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것이 미친 영향이 중요할까요? 마르코의 책은 부정확했지만 세계를 바꿨습니다. 둘째, 과장된 이야기라도 그것이 세상을 바꾼다면 의미가 있는가? 마르코는 분명히 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장이 없었다면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황금궁전이라는 과장이 콜럼버스를 움직였습니다. 셋째, 진실을 말하는 것과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무엇이 더 효과적인가? 마르코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세계를 바꿨습니다. 어쩌면 마르코는 의도적으로 과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똑똑한 상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이야기가 팔리는지 잘 알고 있었죠. 평범한 진실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을, 하지만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야기는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마르코 폴로는 임종 직전까지도 자신의 이야기를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제발 진실을 말하라고 간청했지만 그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나는 내가 본 것의 절반도 말하지 않았다. 이 말이 진실인지 허언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7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매혹시키고 있다는 것. 우리는 여전히 그에 대해 이야기하고 연구하고 논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여행자의 증거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르코 폴로의 진짜 업적은 무엇일까요? 중국에 갔는가 안 갔는가가 아닙니다. 그가 정확하게 기록했는가 과장했는가도 아닙니다. 그의 진짜 업적은 유럽인들에게 새로운 세계관을 심어준 것입니다. 세계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넓다. 저 너머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문명이 있다. 우리도 그곳에 갈 수 있다. 이 세 가지 깨달음이 없었다면 대항해 시대도 세계화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세계 자체가 마르코 폴로의 과장에서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역사를 바꾼 것은 언제나 완벽한 진실이 아니라 누군가의 용기 있는 상상력이었습니다. 마르코 폴로는 그 상상력으로 700년을 살아남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행자이자 이야기꾼이었고 상인이자 몽상가였으며 거짓말쟁이이자 선구자였습니다. 그의 책은 팩션의 원조이자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베스트셀러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만약 무언가를 세상에 남기고 싶다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완벽한 진실보다 강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한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비전입니다. 과학적 증거보다 힘센 것은 사람들이 믿고 싶어하는 꿈입니다. 마르코 폴로가 그랬던 것처럼 그는 세계의 다리를 놓았습니다. 베네치아와 베이징 사이에,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현실과 꿈 사이에 그 다리 위로 콜럼버스가 걸어갔고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었으며 현대 세계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 당신에게 묻는다면 마르코 폴로는 사기꾼이었나요?
아니면 위대한 여행자였나요?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는 둘 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가 위대한 이유입니다.